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클래식 선율이 부드럽게 흐르는 가운데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는 유진그룹 역사상 최연소 전략기획팀장으로 승진한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축하 인사를 받으며 성공의 정점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단아한 드레스 차림의 한서연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했다. 강지훈의 성공을 이끈 획기적인 프로젝트 제네시스는 사실 그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어 그 계획을 완성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강지훈에게 쏠려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해. 이번 프로젝트는 거의 전설적이었다고 들었어. 유진그룹의 한 이사가 기름진 목소리로 강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이사님. 그저 밤낮 없이 노력했을 뿐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지요. 그의 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우리가 아닌 나의 노력이었다.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자료를 분석했던 시간들은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듯 했다. 그는 서연을 잠시 돌아보며 마치 값비싼 액세서리를 소개하듯 말했다. 제 여자친구 한서연입니다. 서연 씨도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도와줬다는 말.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바로 그 계획의 창조주였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반박할 때가 아니었다. 7년간의 사랑, 그리고 그와 함께 그려온 미래가 그녀의 입을 무겁게 짓눌렀다. 파티가 무르익을수록 서연의 소외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강지훈은 성공에 취해 서연을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그는 다른 여자들과 스스럼없이 웃고 떠들었고 특히 새로 비서로 채용되었다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는 유난히 다정해 보였다. 서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지훈에게 다가가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래,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집에 가서 푹 쉬어. 강지훈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시선은 여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 무심함의 서연은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와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텅 빈 집 안의 공기는 그녀의 마음처럼 스산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습관처럼 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원래 그녀와 함께 쓰던 공간이었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전용 공간이 되어버렸다. 책상 위에는 그의 노트북이 닫힌 채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그의 개인적인 물건에 손대지 않았겠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그녀의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아직 이런 사소한 것들을 바꾸지 않았다. 바탕화면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 최종본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그것은 분명 그녀가 만든 기획안이었다. 그녀의 문체, 그녀의 논리, 그녀의 아이디어. 하지만 표지에는 강지훈의 이름 석자만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낸 것처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녀가 제시했던 몇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자신의 통찰력인 양포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을 통째로 훔쳐 자신의 성공탑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7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그림자가 되었고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이용했을 뿐이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한 강지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는 서연이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노트북을 함부로 보고.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차있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경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노력이야. 이게 당신이 밤낮 없이 이뤄낸 성과라고. 강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무세운 소리야. 당연히 내 거지. 네가 옆에서 좀 거들긴 했지만 핵심은 다 내가 만든 거야. 거짓말.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다. 여기 있는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이 내 손에서 나왔어. 당신은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당신 이름만 올렸을 뿐이잖아. 궁지에 몰린 강지훈은 비열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뭐 어차피 내 이름으로 올렸으면 넌 중간에 쫓겨났을 거야. 이 바닥이 어떤 곳인지 몰라. 넌 너무 순진하고 감정적이야. 내가 널 위해서 총대를 맨 거라고.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였어, 서연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변명.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사랑, 미련, 기대, 그 모든 감정의 끈이 산산조각 났다. 이 남자는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심지어 그녀를 위하는 척하고 있었다. 당신 정말 최악이구나.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눈물을 흘릴 가치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옷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야, 한서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강지훈이 따라 들어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서연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온화했던 한서연의 것이 아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차가운 경멸이 깃든 그 한마디에 강지훈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늘 자신에게 헌신적이고 순종적이었던 서연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았다. 네요. 겨우 이런 일로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팀장이 됐잖아.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라고. 우리는 없어. 서연은 가방의 지퍼를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건 겨우 이런 일이 아니야. 당신은 내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내 미래까지 훔쳤어. 난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녀는 가방을 끌고 망연자실 서 있는 강지훈을 그대로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다. 기다려, 한서연. 너 이렇게 나가면 후회할 거야. 너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지막 외침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서 일렁겼다. 후회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하게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 당신이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되찾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미련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훈은 그녀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술기운과 오만함에 빠져 그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날 밤 한서연은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한서연이 태어났다. 더 이상 사랑에 울고 웃던 여자가 아닌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차가운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로서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강지훈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존재, 유진그룹의 회장, 권태민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비에 젖은 채 택시를 잡는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서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를 가르며 택시는 한적한 비즈니스 호텔 앞에 멈춰 섰다. 한서연은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기계적으로 체크인을 마쳤다. 새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가 있는 작은 방은 텅 빈 오피스텔보다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며 강지훈의 흔적과 함께 지난 7년의 미련을 씻어내려 애썼다. 물줄기 아래에서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그녀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노트북을 빌려 가장 먼저 유진그룹의 지배구조와 최고 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이었다. 회장 권태민. 권태민이라는 남자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 공식적인 사진 몇 장을 제외하고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30 중반의 나이로 파산 직전에 유진그룹을 물려받아 불과 5년 만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으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경영 스타일은 냉혹할 정도로 데이터와 결과에 기반하며 사소한 비리나 무능함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강지훈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회장님 앞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렵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이라면 감정에 호소하는 건 최악의 수다. 서연은 직감했다. 권태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비즈니스의 언어로 말해야 했다. 강지훈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자산을 도용하고 리스크를 발생시킨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였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방법만 찾는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어떻게였다. 회장 비서실에 연락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신원불명의 여자가 전략기획팀장을 고발하고 싶다며 회장 면담을 요청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유진그룹 본사 빌딩 주변을 맴돌았다. 권태민의 출퇴근 시간, 동선 그가 이용하는 차량, 심지어 경호원들의 배치까지 파악했다. 그는 거의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이른 아침에는 외부 일정 없이 회사로 바로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지하 주차장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것도 결전의 날 서연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배신당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진 돈을 전부 털어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샀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옅은 화장으로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더했다. 그녀의 손에는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원본과 강지훈의 표절 증거가 담긴 USB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무기는 눈물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그 결과물이었다. 수요일 아침 7시 30분 서연은 유진그룹 본사 지하 2층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홀 근처 기둥 뒤에 서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곧이어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지정된 자리에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사진으로만 보던 남자 권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훤칠한 키 딱 벌어진 어깨,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매. 그는 수억 원짜리 맞춤 정장을 마치 평상복처럼 자연스럽게 소화하고 있었다. 경호원 2명과 비서가 그를 둘러싸고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바로 지금이었다. 서연은 기둥 뒤에서 나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너무 공격적이지도 너무 주저하지도 않는 단호한 걸음걸이였다.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고 차분했다. 경호원들이 즉각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권태민은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강지훈 전략기획팀장의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관련된 중대한 정보 유출 및 데이터 위조 혐의에 대해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전문 용어를 섞어 말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업무적인 보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강지훈과 프로젝트 제네시스라는 단어에 권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이미 강지훈의 보고서에서 뭔지 모를 위화감을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보고서였다. 예쁜 주지. 그 이상은 안 돼. 비서의 만류하는 눈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태민은 차갑게 말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뒤를 따랐다. 회장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거대하고 차가웠다. 도시의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이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권태민은 거대한 책상 뒤에 의자에 앉아 턱짓으로 그녀에게 말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USB를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밤새워 준비한 자료들을 띄웠다. 이것이 제가 1년 전부터 기획하고 데이터 분석을 마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원본 파일입니다. 파일 생성일과 수정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파일의 속성 창을 열어 타임스탬프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것이 강지훈 팀장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두 문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95% 이상이 동일하며 특히 핵심 전략 파트와 기대 수익 모델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제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그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띄워놓고 표절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한 빈틈없는 프레젠테이션이었다. 대우 큰 문제는 강지훈 팀장이 제 핵심 이론의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로 수정하면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부분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3년째 예측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67%에 달합니다. 권태민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게 만들었다. 서연의 10분짜리 브리핑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강지훈 팀장과는 어떤 관계지? 그는 처음으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7년 사귄 사이였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권태민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건 뭔가 강 팀장의 해고 아니면 위자료. 그의 말에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시시한 애정 싸움의 연장선으로 취급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가 훔쳐간 제 아이디어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원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권태민은 한동안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야망과 능력을 갖춘 플레이어의 자질을 보았다. 그는 이미 강지훈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지시한 상태였고 서연의 증거는 그가 내릴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조하,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지. 하지만 더 큰 판을 원하나. 무세운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권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마천루들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강지훈을 처리하는 건 간단한 일이야. 하지만 그걸로는 자네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색을 띠고 있었다. 나와 결혼하게.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한 건가? 잘못 들었습니다만. 아니, 제대로 들었어. 한서연 씨, 나와 결혼하자는 제안일세. 그의 목소리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제안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했다. 나는 집안의 성화 때문에 적당한 명분을 만들어줄 아내가 필요하고, 자네는 강지훈과 그 뒤에 있는 세력까지 완전히 짓밟을 수 있는 힘과 배경이 필요하겠지. 이건 거래야.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는 아주 공평한 비즈니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계약서라도 쓸 것처럼 말을 이었다. 1년짜리 계약 결혼이다. 그동안 나는 자네에게 유진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직위와 그에 걸맞은 모든 지원을 제공하지. 자네는 그 힘을 이용해 원하는 복수를 하면 돼. 1년 뒤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하는 거다.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주지. 서연은 할 말을 잃고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눈앞의 남자는 악마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의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강지훈에게 복수하는 가장 확실하고 통쾌한 방법. 그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 그가 평생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위치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것. 권태민은 망설이는 그녀를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이 방을 나가서 조용히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든가 아니면 내 손을 잡고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게임의 주인이 되든가. 그의 검고 깊은 눈이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서연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섭게 권태민은 인터폰으로 그의 비서를 호출했다. 곧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윤 실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존재에 대해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익숙하게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혼인계약서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계약 내용은 이미 설명한 그대로일세. 비밀 유지 상호 사생활, 불간섭 1년 후 합의 이혼. 그리고 이혼 시 위자료는 유진그룹 자회사 하나와 현금 500억. 권태민의 입에서 나온 액수는 서연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돈은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 분명한 계약서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적어 넣어뒀다. 서명을 마친 그녀를 보며 권태민이 처음으로 경구와도 같은 조언을 건넸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한서연이 아니야. 유진그룹의 안주인이자 내 아내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무게를 갖게 될 거란 뜻이지. 명심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니, 여보. 서연이 태연하게 마지막 단어를 내뱉자 권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윤 실장조차 놀란 듯 잠시 헛기침을 했다. 서연은 이미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 인생 최대의 프로젝트였고 그녀는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했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살던 오피스텔에 잠시 들러 자신의 최소한의 집만 챙겨 나온 뒤 권태민이 살고 있는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한강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갤러리처럼 차갑고 거대한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요새 같았다. 권태민의 지시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녀에게 붙었다. 스타일리스트는 그녀의 옷장을 명품으로 채웠고, 재벌가의 언어와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에티켓 강사 수백 명에 달하는 재계 인물들의 관계도를 암기시키는 비서팀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녀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권태민은 속전속결을 원하는 듯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유진그룹은 단 한 장의 보도자료를 통해 권태민 회장의 결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재능 있는 전략 컨설턴트 한서연. 정략 결혼을 예상했던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권태민의 파격적인 선택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 시각 전략기획팀장실에서 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인터넷 뉴스 탭에 떠있는 권태민 회장, 일반인 여성과 깜짝 결혼 발표라는 헤드라인. 그리고 기사 속에 박혀있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얼굴. 한서연이었다. 말도 안 돼.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장난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 내려갈수록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지난주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갔던 그녀가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이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충격은 곧 분노로, 그리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듯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흘러나왔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버림받은 연인이 아니라 유진그룹 회장의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배신을 안겨준 파렴치한이 되어버렸다. 권태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서연이가 말했을 리가.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서연이 떠나던 날 밤에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오르자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그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그녀의 평판을 먼저 무너뜨려야만 했다. 서연의 첫 번째 시험대는 권태민의 가족 모임이었다. 유진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권 명예회장, 그리고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권태민의 사촌들까지 권씨 일가가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고풍스러운 한옥의 대청마루에서 서연은 모두의 적대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특히 휠체어에 앉아있는 권 명예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내가 태민이와 혼인하겠다는 아이냐. 노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 예, 명예회장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집안은 뭘 하고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뿌리부터 파헤치려는 듯한 무례한 질문이었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평범한 공무원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 그들의 귀에는 하찮게 들릴 배경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사촌 형수인 이혜진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어머, 그러시구나. 태민 도련님도 참 취향이 독특하시네. 어디서 이런 신데렐라를 찾아오셨을까? 대놓고 하는 무시였다. 서연은 그러나 싸늘하게 맞받아치는 대신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혜진을 바라보았다. 형님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대담한 색상의 의상을 소화하시다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용감하신 것 같아요. 순간 이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주홍색 원피스를 대담하지만 촌스럽다고 교묘하게 돌려 말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좌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때 권 명예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더욱 날카로운 공격이었다. 내가 전략 컨설턴트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최근 유진화학의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거라. 지금 추진 중인 M&A 건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그룹의 최고 기밀에 속하는 사안을 던져 그녀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셔연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실수였다. 서연은 이미 권태민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밤새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현재 추진 중인 M&A는 단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현지 노동법과의 충돌 가능성과 환경 규제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수 비용의 15%를 추가 투입하여 현지 기업과의 합작 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겁니다. 관련 데이터는 서연은 막힘없이 마치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듯 논리전견하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적인 용어와 정확한 데이터를 인용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녀를 하찮게 보던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권 명예회장 역시 놀란 듯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살얼음판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늘 그렇듯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오늘은 그 침묵의 결이 조금 달랐다. 창밖을 보던 권태민이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잘해서.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첫 번째 인정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미묘한 동지애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서연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개인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건넸다. 사모님,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익명의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물이 떠 있었다. 유진그룹 권태민 회장 예비 신부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다. 내용은 서연이 과거 직장에서 상사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남자 관계가 복잡했으며 돈을 보고 권태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였다. 너무나 조잡하고 유치한 공격. 강지훈의 짓이 분명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강지훈.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이제 막 체스판 위에 천마를 올렸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게임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한서연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들고 서재에서 첼로를 연주하던 권태민에게 다가갔다. 그가 연주를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보자 그녀는 담담하게 화면을 보여주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권태민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법무팀을 시켜서 정리할까? 아니요.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미끼입니다. 제가 반응할수록 강지훈은 자신이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겠죠. 이런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바로 그가 훔쳐간 프로젝트 제네시스 그 자체의 결함을 통해서요. 그녀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전공법을 택한 것이다. 권태민은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그녀의 이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좋아. 어디 한번 판을 흔들어봐. 필요한 게 있다면 윤 실장을 통해 요청해.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그녀는 윤 실장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 제네시스와 관련된 모든 내부 자료와 진행 상황 보고서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펜트하우스의 작은 서재를 그녀만의 작전실로 만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는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강지훈이 만들어 놓은 성공 신화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잘 알았다. 애초에 그녀가 기획할 때 일부러 비워둔 부분이 있었다. 동남아 시장의 복잡한 공급망 물류 시스템에 대한 변수였다. 2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었던 이 부분을 강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완전히 간과해버린 것이다. 그는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나무만 본 격이었다. 서연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맹점이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유진그룹의 3분기 임원 전략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강지훈 팀장의 프로젝트 제네시스 성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였다. 모든 핵심 임원과 권태민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자리. 이보다 더 완벽한 무대는 없었다. 서연은 권태민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물론 회장 부인의 자격이 아니었다. 회장님, 직속 특별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습니다. 제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권태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흔쾌히 수락했다. 권태민 회장 결혼 발표에 이어 외부 인사를 특별 고문으로 파격 영입이라는 소식은 회의를 앞둔 유진그룹 내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강지훈의 팀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특별 고문이 한서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회의 당일 거대한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상석에 앉은 권태민의 양옆으로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서연은 고문 자격으로 그의 바로 뒷자리에 배석했다. 그녀의 등장을 본 강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의 발표는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초기 성과는 분명 인상적이었고 몇몇 임원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지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서연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권태민이 턱짓으로 발언을 허락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지훈 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매우 인상적이군요. 정중한 첫마디에 강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3분기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 신규 환경 규제 강화 법안과 양국 항만 노조의 연대 파업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평가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 부분은 현지 법인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소한 변수라고 판단하고. 사소한 변수라고요. 서연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으로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전송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현재 구축된 물류 시스템은 6개월 내에 마비 상태에 이를 확률이 82%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4분기 예상 수익의 최소 40% 최대 60%에 달하는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경쟁사의 동남아 시장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소한 변수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는 그녀의 주장을 명백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자랑했던 완벽한 계획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강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그녀의 계획을 겉핥기식으로만 이해했는지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자존심과 명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회의를 정리했다. 한서연 고문의 지적은 타당하다. 이 시간부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모든 권한을 한 고문에게 위임한다. 강지훈 팀장은 TF팀을 구성하여 한 고문의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 달 내로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것은 강지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이 훔친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이제는 그 프로젝트의 원래 주인이었던 여자의 밑에서 일해야 하는 최악의 굴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남은 것은 서연과 권태민 단둘뿐이었다. 권태민은 그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칭찬처럼 들리는 말을 건넸다. 훌륭한 공격이었어. 조잡한 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하고 품이 있는 방법이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 밖 무너진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강지훈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 내에서 서연의 입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회장 부인이 아니라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위기에서 구해낼 능력 있는 해결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퍼뜨렸던 악성 루머는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힘을 잃고 자취를 감추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매끄러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배신감에 울던 여자는 없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전략을 무기로 자신의 첫 번째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전략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서연이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새로운 책임자가 된 후 TF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강압적인 리더가 아니었다. 대신 명확한 비전과 논리적인 데이터로 팀원들을 이끌었다. 처음에는 회장 부인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녀를 경계하던 팀원들도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자신이 훔쳤던 프로젝트가 서연의 손에서 완벽하게 재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봐야만 했다. 서연은 공개적으로 그에게 모욕을 주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 그의 얕은 지식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는 팀원들 앞에서 몇 번이고 망신을 당했고 그의 입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굴욕감과 위기감에 휩싸인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실력으로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한서연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그녀의 과거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어 진흙탕을 만들 심산이었다. 동시에 그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았다. 그룹 내에서 권태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박 이사였다. 박 이사는 야심이 큰 인물로 이전부터 사내 정치와 비자금 조성으로 권태민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프로젝트 제네시스를 진행하며 박 이사의 지시로 일부 자금을 빼돌렸던 약점을 공유하며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사님 이대로는 저와 이사님 모두 끝장입니다. 한서연 저 여자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한편 서연은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프로젝트 초기 예산 중 일부가 서류상으로만 집행되고 실제로는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금액이 상당했다. 최종 결제 라인에는 박 이사의 서명이 있었고 실무 담당자는 강지훈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강지훈의 범죄는 단순한 표절이 아니라 횡령까지 이어진 조직적인 비리였던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유진그룹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권태민의 서재를 찾았다. 서연의 보고를 받은 권태민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굳어졌다. 역시 박 이사가 뒤에 있었군. 그는 서연에게 그동안 자신이 비밀리에 추적해왔던 사실을 털어놓았다. 박 이사가 경쟁사인 진성그룹과 내통하며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온 정황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지훈은 그들의 연결고리를 증명해줄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당신이 판 전체를 흔들어준 덕분에 꼬리가 잡혔어. 권태민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 그녀를 쓸모있는 체스말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같은 편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밤늦게까지 펜트하우스 서재에 마주 앉아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서연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권태민의 과감한 결단력이 합쳐지자 그들이 파헤치는 진실의 속도는 무섭게 빨라졌다. 딱딱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는 어느새 같은 목표를 향해 등을 맞대고 싸우는 동지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채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그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고, 그는 배신당한 상처 속에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강지훈과 박이사 역시 위기감을 느끼고 초조해졌다. 강지훈이 고용한 흥신소는 서연의 깨끗한 과거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의 과격한 뒷조사는 권태민의 보안팀에 포착되었다. 궁지에 몰린 박 이사와 강지훈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 서연이 재검토하고 있던 프로젝트 제네시스에 수정된 데이터를 훔쳐 경쟁사인 진성그룹에 넘기려 한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권태민과 서연은 역으로 함정을 팠다. 일부러 거짓 데이터를 흘려 그들이 미끼를 물도록 유도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던 어느 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마지막 증거를 정리하던 서연은 퇴근길에 오르다 섬뜩한 일을 겪었다.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그녀의 차 뒤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섭게 따라붙었다. 그리고는 경고하듯이 그녀의 차 뒷부분을 가볍게 들이받았다. 끼익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갓길에 멈춰 섰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뒤따라오던 차는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연락을 받은 권태민은 10분도 안 되어 현장에 도착했다. 평소의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다친 데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다급함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권태민은 직접 구급상자를 가져와 사고 와중에 살짝 긁힌 그녀의 손등을 치료해 주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는 동안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얽힌 차가운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놈들이 선을 넘었어. 권태민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해. 그는 밴드를 다붙인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감쌌다. 위험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버린 것이다.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아군이자 서로를 지켜줘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 아래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아군이 함께 서 있었으니까. 유진그룹의 정기 주주총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그리고 그룹의 운명을 쥔 핵심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단상 중앙에는 권태민이, 그리고 그의 바로 옆 고문석에는 한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미 그룹 내에서 절대적이었다. 강지훈과 박이사는 필사적인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주주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기회이자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예상대로 회의가 본궤도에 오르자 박 이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된 목소리로 권태민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권태민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과
그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막대한 손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준비한 듯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서연과 권태민이 미끼로 흘렸던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가짜 데이터였다. 이것이 현재 회장님과 한서연 고문이 밀어붙이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체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내부 데이터는 허점투성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인 진성그룹으로 유출된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권태민과 서연을 부도덕한 경영진으로 몰아세웠다. 강지우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 행세를 했다. 박 이사님의 말씀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양심상 더 이상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연 고문은 회장님의 총애를 등에 업고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상황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권태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일부 세력들이 박 이사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모든 공격의 화살이 서연과 권태민에게 향하던 바로 그 순간 내내 침묵을 지키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박 이사와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박 이사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하셨군요. 서연은 리모컨을 눌러 메인 스크린의 화면을 전환했다. 화면에는 박 이사가 띄웠던 가짜 데이터 옆으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완벽한 진짜 프로젝트 제네시스의 최종 보고서였다. 이사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그 허점투성이 데이터는 내부의 쥐를 잡기 위해 저희가 일부러 흘린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덫에 누가 걸렸는지 아주 명확해졌군요. 뭐라고요? 박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진짜 비전과 예상 수익률을 막힘없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표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켰다. 주주들은 감탄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기술 유출에 대해 말씀하셨죠. 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 이사와 강지훈이 진성그룹의 관계자를 은밀하게 만나 돈 가방과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기술을 유출한 범인이 누구인지는 이 영상이 말해주고 있군요. 이것이야말로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간첩 행위입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박 이사는 사색이 되어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회의장 문은 이미 보안 요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서연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강지훈이 프로젝트 제네시스 초기 예산을 빼돌려 박 이사에게 상납한 비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정리한 회계 자료였다. 모든 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내 아이디어만 훔친 게 아니더군요. 회사의 돈까지 훔쳤습니다. 당신의 그 알량한 성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범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굴욕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판 무덤에 스스로를 묻어버린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유진그룹의 암적인 존재들을 뿌리 뽑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한서연 고문과 함께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유진그룹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향한 계산이 아닌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잠시 후 박 이사와 강지우는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갔다. 그토록 서연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던 강지우는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초라하게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소란이 잦아든 회장실. 서연과 권태민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것을 되찾았고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수고했어. 권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손이 어느새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으로 시작된 이 위험한 게임의 다음 챕터는 과연 무엇일까? 그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다음을 기다렸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연일 유진그룹의 경영비리 스캔들로 떠들썩했다. 강지훈과 박 이사를 포함한 비리 연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라 죗값을 치렀다. 특히 강지훈은 횡령 배임 기술 유출 등 여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몰락했다.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혼란 속에서도 유진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패 세력이 정리되고 한서연이 전면적으로 재수정한 프로젝트 제네시스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부인이나 특별 고문으로 불리지 않았다. 권태민은 그녀를 위해 그룹 내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라는 직책을 신설했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유진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들의 공적인 관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동안 사적인 관계 역시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갤러리처럼 차갑기만 하던 펜트하우스에는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재 한쪽 책장은 그녀가 좋아하는 소설들로 채워졌고 주방에는 그녀가 즐겨 마시는 차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치열한 전쟁을 함께 치른 전후에는 어느새 서로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편안한 동반자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들의 1년짜리 계약 결혼 만료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그날따라 식사를 마친 후에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의 금괴에서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를 꺼내왔다.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됐군. 그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한마디에 둘 사이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다. 서연은 말없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배신감에 울부짖던 밤 복수를 위해 그의 손을 잡았던 순간 살얼음판 같던 가족 모임. 회의실에서의 첫 번째 방역.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그날 밤까지 모든 것이 끝났네요. 서연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아니, 그 이상을 얻었죠. 이 계약은 제 인생 최고의 거래였습니다. 감사해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이 계약을 끝내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한서연이 되었으니까.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권태민은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눈앞에서 그것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서연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권태민은 찢어진 계약서를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에게도 이 계약은 비즈니스였어. 감정 따위는 사치라고 믿으며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나는 변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당신의 상처가 아닌 강인함을 보았고 복수심이 아닌 능력을 보았어.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당신이 내 곁에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지. 그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언제나 세상을 발 아래 둔 것처럼 오만하던 남자가 지금 그녀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이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관계는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가 상자를 열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나? 그것은 더 이상 거래나 제안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 순간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권태민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품에 안았다. 복수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함께 바라보는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풍경이었다. 1년 후 제주도의 한적한 바닷가, 따스한 햇살 아래 권태민과 한서연은 편안한 차림으로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결혼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태민이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서연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 PC에는 유진그룹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떠 있었다. 이제 일 생각은 그만하고 우리 아기 이름이나 생각해봐. 권태민이 서연의 살짝 부푼 배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기댔다. 차갑던 복수는 따뜻한 사랑으로 공허했던 마음은 새로운 생명의 기대로 채워졌다. 그들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찾아낸 것이다.